저는 올해 42살 IT 업계에서 일하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또래에 비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결혼 생활이 올해 초에 끝나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2살에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나이였고 나름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올렸으니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었고 누구보다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건 연애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의 성격 차이가 조금씩 드러나더니 시간이 갈수록 그 골은 깊어졌습니다. 작은 말다툼이 잦아지고 무언가 대화를 하면 이해하기보다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 즈음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게 됐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었지만 그래도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고 양가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하나씩 밟아나가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올해 초 저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남은 건 투룸짜리 집 한 채, 그것도 제 집이 아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내야 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아내에게 건네주고 나니 제 손에 남은 건 현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가진 것이라곤 월세집 보증금 1,000만 원과 손에 쥔 3천만 원이 전부라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혼자가 된 이후 가장 크게 다가온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낮에는 일에 치여 정신없이 보내지만 퇴근 후 집에 들어와 문을 닫으면 적막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한동안은 그냥 버틸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드라마를 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롭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예전엔 함께 술 한잔하고 여행도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대부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있는 친구들은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처럼 나와도 애 맡기고 나왔다. 와이프 눈치 보여서 올해는 못 있어. 라는 말을 듣다 보면 저만 혼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던 자리가 이제는 점점 낯설고 어색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습관이 되었고 불 꺼진 집에서 TV 소리에 기대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가끔은 창문을 열어도 바깥의 소음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제 나이가 42이라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누군가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혼한 사람들이 돌식 모임에도 나가고 취미 소모임에도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임에 쉽게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원래 낯가림이 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앞에서 제 상황을 털어놓는 게 두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이혼했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더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막상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순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 이어지자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와 단순히 대화만이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오픈 채팅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심심풀이로 들어가 본 거였습니다.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저처럼 외롭다는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순간적으로 공허함이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픈 채팅의 1:1 대화방을 기웃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잠깐 대화를 하다 말거나 서로 관심이 없어서 흐지부지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답장도 잘해주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식도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짝을 찾았구나 라며 내심 좋아하기도 했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이야기부터 혼자가 된 후 느끼는 외로움까지 자연스럽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상대는 마치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경계심을 풀게 되었고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열었던 오픈 채팅 창이 결국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함정이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처음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외로운 마음을 달래려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아주 다정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첫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오래 기다렸던 여자친구가 생긴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녀와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먼저 애정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밥은 꼭 챙겨 드세요. 밤에 잘 때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덮고 주무세요. 같은 말들을 건네며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고 혼자가 된 뒤 제 일상은 건조하고 무미건조했는데 그 공백을 그녀가 하나하나 메워주는 듯 했습니다. 아침에는 잘 잤어요? 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열었고 밤에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따뜻한 말로 하루를 닫아주었습니다. 정말 누군가와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숨김없이 꺼냈습니다. 일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형제가 몇 명인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반적인 소개팅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대화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제 직업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알아가고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본인의 일상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출근길에 찍은 지하철 사진, 점심으로 먹은 도시락 사진, 집 앞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찍은 셀카 같은 평범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진들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평범한 여자구나라고 확신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몇 번의 영상통화에서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마음속의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영상통화 내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배려하는 모습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방식도 참 세심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면 힘내세요. 저도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라며 공감해 줬고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저도 혼자 지내고 있어서 그 마음 이해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 감정을 알아주고 제가 겪는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배려도 이어졌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을 선물해주며 이거 쓰면 기분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해주거나 저녁 식사 후에는 이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통화해요. 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서 점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계좌 이체를 부탁한다거나 선물을 사달라는 요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혹시 제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라며 조심스레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의심할 만도 했지만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오랜만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영상통화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제 삶 속 빈자리를 채워주며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진 덫이라는 사실을. 제가 조금만 더 경계했더라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 외로웠고 그녀가 보여주는 평범한 모습에 안도한 나머지 결국 그 함정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던 어느 날 상황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우리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앱을 깔아볼래요? 여기선 사진이나 영상 보내기가 불편해서요. 사실 카톡에서 얘기하는데 딱히 불편한 건 없었지만 이미 친해진 상태였고 그녀와 영상통화도 몇 번 했었기에 저는 별 의심 없이 그래, 뭐 새로운 앱 하나 깔면 되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앱은 흔히 볼 수 있는 채팅 앱의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치 과정도 자연스러웠고 실행 후 대화창도 익숙한 UI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그 앱을 통해 다시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앱 안에서도 대화는 평범하게 오갔습니다. 사진을 주고받을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인다든지 영상통화 연결이 빠르다든지 하는 점 때문에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녀의 얼굴은 분명 제가 이전에도 몇 번이나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일상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은 전혀 수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녁 뭐 드셨어요? 같은 평범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통화를 이어갈수록 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그 앱을 통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웃기도 하고 소소한 농담을 나누며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보내주는 일상 사진과 영상은 여전히 자연스러웠고 이상한 요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깊이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휴대폰은 이미 침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앱은 단순한 채팅 앱이 아니었습니다. 설치하는 순간부터 휴대폰 안의 정보가 하나둘씩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연락처, 사진첩, 심지어 저장된 파일과 계정 정보까지 모두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평소처럼 잘 작동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라는 말로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를 진짜 여자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심했습니다. 외로움과 허전함 속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착각은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통화는 길어졌고 그 안에서 저의 치부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그 순간이 단순한 사적인 교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습니다. 영상이 종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에서 온 메시지였고 그 내용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너 지금 찍은 영상 우리 다 갖고 있어. 네 직장 동료 명단, 가족, 친구 연락처도 다 확보했어. 당장 돈 보내지 않으면 모두한테 뿌린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지인들 명단을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곧 이어진 메시지에는 제 직장 동료 2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목록이 캡처된 화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원들, 오랫동안 연락하던 친구들, 심지어 사회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모두 정리된 리스트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영상통화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휴대폰이 해킹당한 것이었습니다. 연락처가 통째로 털렸다는 사실은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회사 사람들에게 퍼지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전달된다면 제 인생은 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진짜 퍼뜨리겠어? 그냥 겁만 주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시 확인한 메시지에는 제 이름, 주소,
회사 이름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몇 분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지옥의 문턱에 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겠다고 시작한 대화가 이제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끔찍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회의실에서 제 영상을 보고 수군거리는 모습, 친척들이 단체방에서 충격을 받고 연락하는 장면, 심지어는 제 어머니 얼굴에 수치심이 드리워지는 모습까지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제 인생의 급소를 쥐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계좌번호가 하나 전송되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500만 원 보내. 그렇지 않으면 바로 전송한다. 계좌번호와 함께 받은 메시지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여지도 없었습니다. 협상은 없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돈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 송금을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설마 진짜 뿌리겠어?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지금 당장 돈을 보내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런 합리적인 생각은 두려움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제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은행 앱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은 이체 버튼을 향해 움직였지만 마음은 끝없이 저항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하는 순간 제 체면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직장에 알려지면 제 커리어도 끝장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향해 다가올수록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된다. 이번 한 번만 보내면 끝날지도 모른다. 라는 절박한 생각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결국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제 손으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좌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송금이 끝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좋아, 잘 보냈네. 근데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앞으로 우리 말 잘 들어야 할 거야.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방금 제 손으로 더 깊은 늪 속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어 두 번째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엔 300만 원이었습니다. 내일까지 300만 원 더 보내. 내가 협조적이면 우리가 영상을 묻어줄 수도 있어. 하지만 버티면 바로 뿌린다. 이미 한 번 송금을 했다는 사실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제가 돈을 보낸 순간 그들은 저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송금으로 저의 한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만, 친구들에게만 안 퍼지게 하면 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송금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회사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혹시 벌써 영상이 퍼진 건 아닐까 하는 망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도 제 옆에 앉은 사람들이 다 저를 아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고 휴대폰 알림만 울려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을 보낸 순간
오히려 그들은 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3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는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경고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이 퍼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절망감이 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이 뜨는 순간 안도와 후회가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끝없이 돈을 찍어내는 기계라도 되는 듯 며칠 간격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1,000만 원이다. 네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여기서 끝내겠다. 네가 거부하면 직장 동료들한테 바로 보낸다. 그렇게 저에게 결국 계속 돈을 요구했고 제 손에 남아있던 현금은 이미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결혼 정리 후 간신히 지켜온 3,000만 원을 결국 다 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잔고는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끝을 모르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몇 년 전부터 만들어둔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손대지 않고 정말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쓰자고 다짐했던 돈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들의 협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000만 원 더 준비해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네가 우리 말 잘 들으면 영상을 묻어주겠다. 메시지가 연달아 날아왔을 때 저는 결국 그 비상금까지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금씩 뺐던 돈이 어느새 1,000만 원, 2,000만 원, 끝내 3,000만 원 전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마이너스 통장 3,000만 원마저 송금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제 전 재산과 비상자금까지 총 6,000만 원이 송두리째 사라진 것입니다. 송금을 마친 뒤 저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돈을 보낼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라는 희망을 걸었지만 이미 몇 차례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끝이 없다는 걸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못 준다라고 말하는 순간 영상이 퍼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가족에게 그 수치스러운 장면이 전달되는 순간을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휴대폰 알림음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회사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고 꿈속에서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비웃는 장면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협박범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인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들인 돈도 앞으로 벌어야 할 미래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제 자존심마저도 모두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빚만 남은 사람이다. 앞으로 뭘 해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다. 라는 절망감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동료가 제 쪽을 힐끔 쳐다볼 때마다 대화가 오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저 사람들도 내 영상을 본 게 아닐까? 휴대폰 알림음은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단순한 스팸 문자나 카드 사용 내역이었겠지만 이제는 어떤 알림이든 제 삶을 끝장낼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감에 알림을 확인하지 못하고 몇 분 동안 손에 쥔 채 망설이다가 겨우 열어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눈을 감는 순간부터 머릿속에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 제 영상이 올라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 가족이 충격을 받고 전화를 걸어오는 모습, 친구들이 실망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무서웠습니다. 결국 잠을 깊이 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어도 꿈속에서조차 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깨어나면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듯 했고 물조차 목구멍을 쉽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체중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변 동료가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라고 말을 건네면 저는 그저 애써 웃으며 요즘 운동을 좀 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운동으로 다져진 게 아니라 공포와 불안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큰 상처였지만 더 치명적인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실망과 충격으로 쓰러지실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불안과 공포를 넘어 제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쉽게 무너진 걸까? 왜 이렇게까지 약한 인간이었을까? 제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퀭한 눈, 굳은 표정, 초라해진 어깨. 저는 서서히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사람이 아닌 껍데기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협박에 끌려다니는 것도 불안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도 모두 지옥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의지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서를 찾아가기 전까지도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괜히 신고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경찰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 경찰서를 찾아가 문을 열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경찰관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저 몸캠피싱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치심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작은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진정시키며 상담실로 안내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술을 하면서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언제부터 협박을 받았는지,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이런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은 뒤였지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제 사정을 털어놓은 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은 뒤였지만 최소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했으니 뭔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범인들이 잡히고 제 돈의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불려갔습니다. 수사관은 제게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앱을 설치하셨나요? 그 링크는 어디서 받으셨나요? 영상통화를 할 때 상대 얼굴이 보였습니까?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메시지 캡처, 송금 내역, 그리고 남아있는 대화 기록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수사관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왜요? 계좌번호도 있고 송금 내역도 다 있는데요. 그걸 추적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건에 쓰이는 계좌는 대포통장입니다. 명의는 이미 사기범들이 구한 노숙자나 취약계층 사람들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를 추적해도 실질적인 범인에게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송금 내역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도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범인들은 대부분 해외 서버를 거칩니다. 영상 저장과 메시지 전송이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제 공조를 요청해도 실질적으로 잡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 신고를 했는데 돌아온 건 잡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송두리째 사라졌는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니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은 제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송금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무시하시고 혹시 주변에 퍼진다면 곧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이미 돈을 보내신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미 모든 돈을 잃었고 빚만 남았는데 앞으로 버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말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그 말이 저를 더 깊은 무력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돈을 잃은 것도 괴로웠지만 그보다 더 무너지는 건 아무도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냉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에 다녀온 뒤 저는 잠시나마 안심했습니다. 신고를 했으니 더는 괴롭히지 못할 거라, 경찰이 최소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간신히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악몽은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는 보낼 돈이 없었던 저는 협박 메시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더 내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그만 포기하겠지. 나도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니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몇 날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보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사 동료, 지인, 심지어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까지. 저는 손이 떨려 차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야? 단체방에 영상 올라왔어. 이거 진짜 내가 맞아?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고 온몸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카톡에 낯선 단체방 초대 알림이 떴습니다. 이름 없는 방, 숫자와 영어가 뒤섞인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연락처에 저장해 두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 가족, 회사 동료,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무려 200명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제가 자위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수백 번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지만 화면 속 주인공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제 모습, 제 방 안 풍경, 제 표정, 모든 것이 저였습니다. 단체방에는 이미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헐, 이거 진짜야? 이거 왜 올라온 거야? 설마 해킹 같은 거 당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숨기고 싶었던 치부가 하루아침에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눈앞에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주울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회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단체방 안에서 영상을 본 지인들의 시선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모두가 나를 그렇게 보겠지. 다 끝났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는 것도 두려웠고 출근길에 서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대신 회사에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인수인계도 사직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치듯 회사를 끊어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회사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몇몇 동료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 속에 담긴 동정과 연민이 제 자존심을 끝내 짓밟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두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조차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마치 그 영상을 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심각한 대인 기피증에 빠져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후회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인간관계도 무너졌고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은 건 고립된 삶과 끝없는 공포뿐이었습니다. 식사는 대충 라면이나 배달음식으로 때웠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6천만 원을 잃고 마이너스 통장은 빚으로 남았습니다. 직장은 그만뒀고 새로운 일을 구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취업 준비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저를 공격하는 듯 했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때는 IT 업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집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사 이후의 삶은 단순한 무직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 전체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직장도, 인간관계도, 자존심도, 희망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고립과 두려움, 그리고 끝없는 자기 혐오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시 일어날 수는 있을까?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건 오직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더 골마갔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저 역시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을 노려 악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여자처럼 다가올 겁니다. 다정한 말투, 일상의 사진, 심지어 영상통화까지 아무 의심할 만한 구석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게 속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에게서 온 링크는 누르지 말고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마십시오. 영상통화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행히도 저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혼자 감당하려 하면 저처럼 더 깊은 늪에 빠져들 뿐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저 역시 무너진 제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